빅데이터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 지난 한 주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먼저 국내 트렌드부터 알아봅니다. 지금 제 옆에는 데이터 큐레이터 박의진 아나운서 나와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KJ타임스 견재소 기자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오늘 빠르게 5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배우입니다. 이지아 씨의 이름이 거론되었는데요. 어제가 3.1절이었는데 이지아 씨가 친일파 후손으로 데뷔 때부터 논란이 됐었죠. 네, 사실 이지아 씨의 친일파 후손 논란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최근 이지아 씨의 아버지와 형제들 간에 350억 원 규모의 토지 상속 분쟁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었죠. 이 과정에서 이지아 씨의 조부인 김순흥 씨가 친일 행적을 가진 인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네, 김순흥 씨는 일제강점기 동안 국방 헌금과 군용기 헌납 등 친일 활동을 했던 걸로 전해지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선생이 작성한 친일파 숙청 목록에서 1순위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친일파 숙청 목록 1위라 이거 참 대단하다고 해야 될지 엄청난 것 같은데요. 팬들은 이제 이지아 씨가 데뷔 때마다 복귀할 때마다 친일파의 후손이어서 불편하다라는 기색을 역력하게 표현했는데 이번 이지아 씨 아버지와 형제들 간의 분쟁이 보도되면서 이렇게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식 입장을 소속사를 통해서 내놨어요. 처음입니다. 네, 이지아 씨는 소속사를 통해 조부의 역사적 과오를 깊이 인식하면서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덧붙여 논란이 된 안양 소재의 땅이 일제강점기 동안 취득된 재산이라면 반드시 국가에 환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지아 씨는 어린 나이죠. 18살에 자립한 이후 부모와 연을 끊고 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가족 재산이나 소송 관련해서는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사실 이지아 씨가 조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네티즌 의견들은 댓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모습이 그래도 좀 더 나아 보인다라고 해서 대중들의 의견이 다소 누그러진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4위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진에어입니다. 국내외에서 잇따른 항공 참사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가항공사에서는 다양한 프로모션, 할인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진에어가 연중 최대 할인 프로모션을 열었는데요. 국내외 다양한 노선의 항공권을 최대 96%까지 할인 판매했고요. 국내선의 경우 편도 가격이 10,000원대였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저가 항공사에서 앞다퉈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네, 가격 할인 외에도 다양한 프로모션 그리고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부 항공사는 예약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정비 인력을 확충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 기종 및 안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승객들과 신뢰를 회복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항공사 측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는 저가 항공사와 함께 대책 회의를 했다고요. 네, 국민의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내 9개 저가 항공사와 회의를 열었고요. 법규 위반이나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운항증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하고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군요. 시민들의 불안감이 다소 저하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3위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OKX 그리고 파이코인입니다. 이 암호화폐 관련된 단어라서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떻게 코인 투자하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코인 관련된 취재를 많이 합니다. 취재, 네. 취재 전문.
우리 박예진 저는 아나운서. 아직 자신이 없어서 시작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저만 지금 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9만 선 비트코인이 9만 선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이게 작년 11월 기준으로서 3개월 만에 최저예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한 3년 만에 들어갔어요. 결과는 이미 나왔나요? 아니면 투자 중이신가요? 계속 투자를 해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할 건데 이제 분할 매수를 해서 소소하게 한번 밥값이라도 벌어보자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OKX 그리고 파이코인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OKX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파이코인은 미국 스탠버드대 연구팀에서 개발된 가상화폐입니다. 2월 20일 파이코인이 OKX에 상장한 이후로 폭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이 파이코인은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감자죠. 스마트폰으로 직접 디지털 자산을 채굴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이 투자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용자만 대략 13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될 정도로 상당히 인기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이제 파이코인이 나온 지 시장에 출시되고 상장한 지 한 10일가량 된 것 같은데 벌써 130만 명의 유저가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인기인데 아무래도 스마트폰으로 채굴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투자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죠. 네. 업비트, 빗썸 등의 국내 주요 거래소에는 파이코인이 아직 상장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비트는 파이코인과의 연계를 거부했습니다. 파이코인은 개발진이 전 세계에 퍼져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너무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변동성이 큽니다. 신뢰성을 갖출 수 있을지는 시장 흐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이비트가 거부를 했는데, 상장 거부를 했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유저가 3위란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저를 보유한 회사 중에 하나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리스크와 불확실성도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서 시장의 동향을 잘 파악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2위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토트넘 대 맨유입니다. 영국 축구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제 구땡 트렌드 같은 경우, 우리 구글 트렌드 같은 경우는 네이버나 뭐 다음에 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제 엔진 플랫폼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이들이 관심 있는 키워드가 상위권에 많이 랭크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번 키워드 20만 건 이상이 검색이 됐는데 아무래도 토트넘은 주장이 손흥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죠? 네, 지난 2월 16일 토트넘과 맨유가 맞붙었었는데요. 1대 0으로 토트넘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번 경기가 프리미어리그 경기 2024-2025 프리미어리그 경기였는데 많은 분들이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움직임 어땠나요? 손흥민 선수는 87분 동안 3개의 슈팅과 4개의 키패스를 기록했고요. 전반 13분 매디슨의 결승골을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과 날카로운 패스로 공격을 이끌었고요. 특히 후반전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서 팀의 득점에 기여했습니다. 네, 이런 경기력에도 불구하고 이 토트넘의 대우가 시원치 않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10년을 함께 하고 있는데도 이번 시즌 이제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재계약 문제 또 이 연장 옵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계약과 관련된 그 구설수에 오르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 곧 동행이 끝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제기될 정도로 많은 그 뒷얘기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계약 연장은 2026년 6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연장 옵션만 6개월 이런 식으로 늘려만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나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92년생입니다.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경기력이 아무리 좋아도 조금 토트넘에서는 나이 때문에 연장 계약을 안 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게 이제 중론입니다. 자, 이 외에도 외국에서 뛰고 있는 우리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궁금한데요.
네, 최근 열린 UEFA 챔피언스 리그 16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바이에른 뮌헨과 셀틱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바이에른에는 김민재 선수, 셀틱의 양현준 선수의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경기 결과는 3대2로 바이에른이 셀틱을 힘겹게 따돌리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두 선수의 플레이가 어땠는지 또 궁금한데요. 우리 소니처럼 많은 기여를 한 건지 아니면 조금 아쉬운 경기였는지 어땠나요? 네, 좀 아쉬운 경기력을 펼쳤는데요. 양현준 선수는 후반 24분 교체에 투입되면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 팀의 추가 득점에는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수비를 이끌었으나 후반 18분 셀틱의 니콜라스 퀸에게 선제골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완벽하지 못한 태클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네, 김민재 선수의 실수로 인해서 참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는데 이게 이제 부상 때문이죠. 그 100%의 경기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가 이제 부상 때문인데 작년 10월 이 아킬레스건 부상을 안고 뛰어야 했던 이 김민재.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다친 거예요. 네, 그래서 당분간 좀 휴식이 필요하지 않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최근 좀 팀에다가 휴식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부상이 있었으면 지금 이제 3월이니까 조금 더 쉬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도 들지만 사실 빠르게 출전을 했군요. 자, 그러면 대망의 1위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고 김세론 씨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50만 건 이상이 검색됐습니다. 국내 트렌드 1위다 하면 보통 한 20만 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키워드는 2배를 훌쩍 넘는 수치가 검색된 거죠. 지난 16일 영화 아저씨에서 눈도장을 찍으면서 천재 배우로 자리 잡았던 배우 김세론 씨의 사망 소식이 있었습니다. 올해 향년 24세였습니다. 네, 김세론 씨는 음주운전 사고 이후에 활동이 뚝 끊겨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네, 2022년 5월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이후에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를 받았는데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에 따르면 사고 이후 사망 전까지 김세론 씨와 관련된 보도는 총 1,397건에 달했습니다. 네, 이 어린 나이에 대중에게 노출되다 보니까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다. 뭐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 이번 사건에 대한 그 평가가 너무 가혹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배우 같은 경우에는 레카 유튜버들의 타겟이 되곤 하는데요. 유튜버 A씨가 제기한 관련 의혹을 언론에서 그대로 쓴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망 전까지 김세론 씨와 관련된 보도가 1,400건에 이르렀다는 게 사실 이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 다시 한번 민주시민언론연합회에서는 유튜버의 추측성 발언을 그냥 기존 언론에서 그대로 실어 나른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제 그러한 클릭수를 노렸던 언론이야말로 김 씨 사망에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 될 가해자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도 조금 뜨끔합니다. 네. 안타깝죠. 네.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에 대한 비판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배우 이성균 씨의 사망으로 무분별한 언론 보도에 대해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약 14개월 만에 배우 김세론 씨가 다시 세상을 등지면서 달라진 것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요, 이번 김세론이라는 키워드가 화제였습니다. 한 20위권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씻고 다시 한번 봤어요. 내가 아는 그 김세론이 맞나? 라고 했는데, 김세론 씨 사망에 이제 전 세계 외신이 좀 주목을 했습니다. 굿땡 트렌드 키워드에도 그녀의 이름이 올랐는데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주요 외신들은 김세론 씨가 어린 나이에 탁월한 연기력으로 주목받았지만 2022년 음주운전 사고 이후 대중의 비판을 받으면서 활동이 중단된 점을 집중 보도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연예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 특히 정신건강과 대중의 가혹한 평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CNN은 K 엔터테인먼트가 국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 대한 그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고 김세론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부터
이 사망 직전까지 수년간 악성 보도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평범한 일상까지 엿보면서 이제 끊임없이 자숙의 진정성을 문제 삼은 언론의 행태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모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반성도 해봅니다. 네, 알 권리로 포장된 관음증과 정보 권력 부추기기에서 언론은 알 권리를 구실로 대중의 쾌락욕과 권력욕을 부추기는 언론 플레이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1위 키워드 원광대 신순철 명예교수의 발언으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다. 하지만 언론사는 사회의 공기라는 점이다. 연예인들에게 공인다운 도덕심을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 언론사에게 공기다운 도덕심을 요구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터 세상 속으로 국내 트렌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데이터 세상 속으로 해외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미국에서는 어떤 키워드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을까요? 지금 제 옆에는 트렌드 큐레이터 배민경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글로벌 시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졌던 단어는 이겁니다. 5위부터 살펴보시죠. 네, 아이폰 16입니다. 새로운 제품이 출시된 것 같은데 혹시 기자님은 어떤 거 쓰세요? 저는 아이폰을 쓰고 싶었는데 네. 이게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카메라 네. 찍어야 되고 특히 녹취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 녹취 기능이 없어서 맞아요. 안타깝게 그냥 그 삼성폰을 쓰고 있습니다. 삼성폰 네. 유저시고 우리 아나운서는 어떤 거 쓰세요? 저도 아이폰을 쓰고 싶었는데 네. 처음부터 삼성폰을 쓰다 보니까 아이폰으로 갈아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도 삼성폰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저도 한 20년 넘게 삼성폰만 쓰다가 최근에 한 몇 주 전에 아이폰으로 큰맘 먹고 한번 갈아타 봤습니다. 근데 화질이 정말 좋긴 좋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키워드 국내에서도 사실 2만 건 이상 사실 이번 주에 검색이 됐었던 키워드거든요. 그러면서 화제가 됐는데 작년 9월에 아이땡 16 시리즈가 처음으로 출시가 됐죠. 네, 맞습니다. 19일 애플이 이 새로운 보급형 스마트폰 아이폰 16e를 발표했습니다. 28일부터 판매를 시작을 했죠. 그 외관상의 가장 큰 특징을 보시면 이 후면 카메라예요. 그 기존 16 시리즈는 3개인데 이번 제품은 카메라가 단 하나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아이폰의 핵심은 바로 저렴한 가격에 강력한 성능인데요. 배터리 수명부터 카메라 기능까지 다양한 성능을 챙겼습니다. 근데 가격이 심상치가 않아요. 가격이 $599, 하나로 99만 원 정도인데요. 이것 때문에 저렴하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게다가 기존에 지원하던 맥세이프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런 여러 아쉬운 점 때문에 실망스럽다라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맥세이프라는 게 이렇게 보시면 핸드폰 후면에 있는 이 자석이 원래 안에 내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어떤 기능이 없이도 여기에 뭐 카드 지갑도 붙이고 여기에 또 뭐 핸드폰 거치대도 붙이고 이렇게 했던 건데 사실 이게 아이폰 유저들 사이에서는 핵심 기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보급형에는 이게 빠진 거죠.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고 이번 신작 출시는 아이폰의 이제 판매 부진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이폰 최근 몇 분기 동안 판매 실적이 저조했는데요. 지난해 12월 아이폰 판매량은 전년 대비 1% 줄었고 특히 중국에서는 현지 업체의 공세에 밀려 매출이 11%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반등을 한번 노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최근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미국 법무부로부터 스마트폰 반독점 소송을 받았고 또 애플의 또 AI 시리가 사용자 없이 대화를 사용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취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이 있어서 사실 실적 부진이 뼈아팠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자체는 지난해 7% 정도 성장하면서 2년 만에 반등을 했는데 이 애플이 신흥 시장인 북미와 유럽의 그 매출 안정세를 잘 유지하면서 마침 중국 내에서는 좀 부진했거든요. 중국 부진을 만회를 했습니다. 자,
네, 다음 신제품 있죠? 아이폰 17 시리즈는 올해 9월쯤 출시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과연 아이폰 16E가 가성비템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개비 페티토입니다. 조금은 생소한 이름 같은데 이거 누군가요? 네, 지난 17일 넷플릭스에서 새로운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런칭했는데요. 바로 아메리칸 머더, 개비 페티토, 한국어로 하면 미국인 살인 사건 개비 페티토입니다. 개비 페티토는 2021년 9월에 실종된 후 사망한 22세의 젊은 여성 브이로거인데요. 여행 브이로거입니다. 그녀는 미국 여행 중 약혼자인 브라이언 론드리에게 살해당했는데요. 이 사건의 뒷배경을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라 화제를 이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건 자체는 굉장히 평이합니다. 여행을 하다가 약혼자에게 살해당한 백인 여성의 이야기예요. 사실 스토리 라인 자체는 뻔한데 이게 왜 화제가 됐냐. 이 여행 브이로그로서 이제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너무 행복하게 여행하는 모습을 개비 페티토가 꾸준하게 올렸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살인자와의 동행이었다. 이런 것이 이제 화제가 됐는데요. 소셜미디어와 뉴스 매체에서 정말 광범위하게 보도가 된 사건입니다. 특히 구글 트렌드에서 정말 화제를 모았는데 2021년 기준 구글 트렌드 연관 검색어에서 뉴스 카테고리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스포츠 스타를 거의 다 제친 거예요. 개비 페티토 이렇게 해서 이제 캠핑카 여행에서 살해가 된 거죠,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이때 경찰의 초기 대응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한 인지 부족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좀 대두가 됐는데 이 브라이언과 개비 페티토가 여행 도중 이제 몸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잡힌 적도 있어요. 신고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여행하던 그 유타주에서는 가정폭력이라고 사건 가해자를 의무적으로 이제 체포를 하게끔 돼 있는데 경찰은 두 사람을 하룻밤 동안 잠시 떼어놓는 정도만 이렇게 그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개비의 부모는 유타주의 모압 경찰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정부기관의 소송을 금지하는 면책법을 적용해 경찰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네, 이번 판결에 개비 페티토의 가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딸을 위해서 나는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유타 대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데 넷플릭스 덕분에 이 틱톡에서요 무려 개비 페티토라는 해시태그가 2억 1,200만 번 이상 조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틱톡 상단의 검색란에 이 이름을 사람들이 끊임없이 검색을 했던 거죠. 2억 회수가 넘게요. 그러니까 혹시 그 백인 여성 증후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네,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사실 이렇게 엄청나게 조회수가 됐다라는 것도 신기하고 이런 단어가 이제 개비 페티토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실종된 이 여성 관련해가지고 백인 여성 증후군이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백인 범죄 피해자가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보다 더 많은 관심을 끄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개비의 아버지는 이런 인식이 다른 인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면서 이 개비의 죽음을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파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렇군요. 때로는 소셜미디어가 범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또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3위 키워드 보시죠. 네, 화이트 로터스 시즌3 캐스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드라마지만 미국에서는 에미상을 휩쓴 드라마죠? 네, 맞습니다. 화이트 로터스 시리즈는 초호화 호텔에서 일어나는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하와이를 배경으로 한 시즌1은 무려 에미상에서 20개 부문 후보에 올라 10관왕을 했고요. 시칠리아 배경의 시즌2는 25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돼 5개 부문에서 수상했을 정도로 인기와 작품성을 모두 갖춘 드라마입니다. 네, 이 작품은 사회적 이슈를 좀 재치 있게 다뤘다 이렇게 해서 유명해졌는데 고급 해변 리조트에서 부유한 손님과 직원들 사이 관계성에 이제 집중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인간의 미묘한 심리를 잘 그려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네, 화이트 로터스 시즌 3가 지난 16일 날 첫 방영이 됐고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캐스팅이 된 거야? 라고 하면서 궁금을 많이 이제 표현해 주셨던 것 같은데 무려 200만 건 이상이 검색된 단어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시즌 1에서 인기가 정말 많았던 나타샤 로스웰이 다시 섭외가 됐습니다. 그림 속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사진 속에 보이는 가운데 계신 흑인 여성분, 이분이 나타샤 로스웰입니다. 최근에 나왔던 작품인 How to Die Alone, 한국어로 하면은 혼자 죽는 방법, 여기에 작가이자 배우로 유명한 분이고요. 그리고 이 사진에서 보시면 나타샤 로스웰의 오른쪽에 있는 남자 배우분, 이분이 해리포터 시리즈의 루시우스 말포이로 잘 알려진 배우죠. 바로 제이슨 아이작스도 등장합니다. 이번 드라마에서 등장한 모습으로 인해서 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해요. 네, 이번 시즌의 배경은 태국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한 사람이 나와요. 우리나라의 블랙핑크 멤버죠. 리사가 이 드라마에 출연을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라리사 마노발은 이번 작품이 데뷔작인데요. 이번 작품에서 연기력으로 팬들의 열렬한 환호를 얻었습니다. SNS에서는 연기가 자연스럽다라는 등의 호평이 일색입니다. 이전 시리즈는 부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냈다면 이번에는 죽음과 영속성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풀어낸다고 합니다. 휴양지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내밀한 심리가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럼 계속해서 그럼 2위 키워드 함께 보시죠. 네, 델타 항공 비행기 사고입니다. 다시 비행기 사고로 소식을 전하게 돼서 사실 마음이 무거운데요. 이번 사건 어떤 거죠? 네, 지난 17일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델타 항공의 여객기가 착륙하던 도중에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비행기에는 승객 76명, 그 승무원 4명 등 총 80명이 이제 탑승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와, 이걸 정말 델타 항공의 기적이다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여객기가 뒤집혔는데 사망자가 한 명도 없다. 천만다행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네, 여기서 사고 원인을 그래서 조사를 먼저 했는데요.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진 않았지만 기상 상태가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당시 캐나다 기상청에 따르면 공항에는 강한 눈보라와 함께 시속 51km의 바람이 불었고 최대 시속은 65km에 달했다고 합니다. 시속 50에서 70km면 사람이 눈을 뜨고 도저히 걸어갈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좀 바람이거든요. 항공기를 운전하기에는 날씨 자체가 조금 위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탑승객 전원이 생존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뭘까요? 네, 우선 이 항공기 설계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여객기 좌석이 바닥에서 분리되지 않은 점, 그리고 안전벨트를 튼튼하게 제작한 점, 그리고 승객이 앞 좌석에 부딪혀도 크게 다치지 않도록 표면을 부드럽게 만든 점 등이 이번 사고의 위험을 크게 줄였다고 합니다. 네, 거기다가 승무원분들의 침착한 대응도 한몫했습니다. 상황을 즉시 파악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대피하라라는 침착한 대응 덕분에 승객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었는데요. 거기다가 승무원들이 뒤집힌 기내 천장을 직접 걸어다니면서 승객들의 탈출을 도왔습니다. 항공공항에 있었던 훈련된 전문가들의 숙련된 솜씨 덕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항의 비상대응 요원들은 단 몇 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객들을 신속하게 대피시켰다고 하는데 모두의 정말 교과서적인 대응이 이번 참사를 막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뭐 항공 대피의 정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보상 대응도 정석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델타 항공은 피해 승객들에게 1인당 3만 달러, 약 4,3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안전을 고려한 항공기 설계, 교과서적인 대피를 지시한 승무원과 구조대원의 노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승객들 모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이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작은 습관이 만들어낸 좋은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대망의 1위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500만 건 이상이 검색된 키워드죠. 이 키워드 캐나다 대 미국 하키. 하키 조금 한국에서는 생소한 스포츠인데 혹시 뭐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직접 본 적은 없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기자님은 어떠세요? 동계 올림픽 평창에서 열렸었죠. 네네네. 예, 그때 이제 직관을 한 그 기억이 있는데 사실 국내의 이 아이스하키 경기가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축구나 야구처럼 이제 프로리그는 구성이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인기 종목은 아닌 걸로 좀 안타깝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취재차 가셨다가 보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 동계올림픽 스포츠를 워낙 좋아하니까. 아, 정말 아. 순수하게 사비를 들여서요? 네, 그럼 와, 찐팬이셔요. 왜냐면 우리 기자님이 그 산악도 캠핑카 타고 다니시고 워낙 등산도 많이 하시고 골프도 하시고 진짜 사실은 스포츠 전문 기자로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래도 취재가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날카로운 취재 2부에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근데 미국과 캐나다에선 아이스하키 인기가 정말 남다릅니다. 북미에선 4대 스포츠가 있는데요. 풋볼, 야구, 농구, 그리고 하키입니다. 최근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어떤 경기가 있었나요? 네,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에서 페이스오프 결승전이 지난 20일 개최됐는데요. 치열한 연장 승부 끝에 캐나다가 미국을 상대로 3대2로 승리했습니다. 예선에서는 미국이 캐나다를 3대1로 물리친 적이 있던 만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이날 경기를요, 여러분 930만 명이 시청했다고 합니다. 미국 인구에서 진짜 엄청난 건데, 근데 이 경기가 일반적인 스포츠 경기 열기를 훨씬 뛰어넘었다라고 하죠. 이유가 뭔가요? 네, 바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전쟁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날 이 정치적인 긴장감이 스포츠에 그대로 전이가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장외에서도 입씨름을 벌일 정도로 상당히 각축전을 벌였고요. 그리고 경기장 안에서는 이 양국 팬들이 서로에게 야유를 계속 보내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스포츠 재미를 더할 수도 있지만 이 정치적인 이슈가 또 같이 개입이 되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다양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이례적으로 경기 전에 미국 팀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꼭 이겨라 라며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걸까 캐나다 관중은 캐나다 국가를 응원가로 불렀는데요. 이 중에서 캐나다 가수 샹탈 크레비아주크가 가사의 첫 구절을 우리 모두 받드는 진정한 애국심이란 가사를 우리만 받드는 진정한 애국심이라고 바꿔 부르면서 트럼프를 견제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여러분, 경기 시작 9초 만에요. 선수들이 3차례나 몸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물론 아이스하키가 몸싸움으로 유명한 스포츠이긴 하지만 9초 만에 3번 벌이기도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거기다 두 나라의 국가가 연주된 동안 막 야유가 엄청나게 쏟아졌다고 합니다. 결국 양국 간 외교 분쟁이 첨예해진 상황이라서 이번 키워드가 더욱더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이 경기 직후에 트리도 총리는 우리나라를 빼앗을 수도 없고 우리 경기도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감독도 이번 승리는 400만 캐나다 국민을 위한 승리였다. 캐나다는 승리했어야만 했다,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면 미국 백악관은요, 아이스하키 대회에서 치열하게 맞붙은 대표팀의 탁월함에 자긍심을 표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번 패배를 교훈 삼아 2026년에 열릴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캐나다와의 재대결을 기대한다 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네, 두 나라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는 얼음 위에서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캐나다와 미국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트렌드였습니다. 네, 견재수 기자님과 함께하는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어떤 아이템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미술품, 그 중에서 그림과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예술 관련된 분야까지 취재하시는 거예요? 이 예술품을 갖고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하는지, 돈을 버는지, 뭐 이런 내용이니까 예술 쪽도 취재를 했다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비즈니스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확인하는 재미가 있으실 거라 사료됩니다. 그러면 오늘 알려주실 작품은 첫 번째는 청경자 화백의 작품이라면서요? 네. 일단 작품을 소개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먼저 자료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이 수년 전에 위작 논란에 휩싸였던 이 창경자 화백의 미인도란 작품인데 이야기를 하자면 19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당시에 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소장하고 있다가 이 11.6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정부가 그 김 부장의 재산을 압수하면서 이 그림도 함께 포함이 됐는데 저런 그 우여곡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 5월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시기는 이제 10년이 지났을 때인 1991년도고요. 당시 정부가 이 전시 행사를 하면서 작가인 청경자 화백은 이제 자신의 그림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당시는 이건 내 그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위작 논란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저도 그때 그 발언이 기억이 나거든요. 화백이 직접 내 그림 아니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국립현대미술관은 엑스레이, 적외선, 자외선 카메라까지 동원해서 촬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진품 여부는 알 수 없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화랑협회나 감정위원회는 이거 진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논란도 많았고 시끄러웠던 사건인데 당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미술관 관계자들도 국가수에서 이거 진품으로 감정을 했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도 허위로 퍼뜨린 소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청경자 화백은 아예 이건 내 거 아닌데 왜 자꾸 내 거라고 하냐 이렇게 항변을 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당시 작가의 나이가 67. 요즘은 사실 이제 그렇게 연세가 높으신 것도 아니었던 상황인데 60대 후반이라 작가가 본인 스스로 그린 그림도 못 알아본다. 이렇게 치부하는 그 공격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천화백이 치매에 걸렸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공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조범으로 알려진 사람이요. 미인도를 자신이 위조했다라고 증언까지 했었죠. 네, 그런 증언을 한 사람은 이제 위조 작품을 많이 그리는 권모 씨라고 있는데 네. 미술관 측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이제 첫 번째로 작품 입수 시점과 위조를 했다라고 하는 그 진술 시점이 맞지가 않았던 거고요. 두 번째는 위조했다는 이 권모 씨는 지금 보시면은 이 채색화인데 이 수묵화 위조 전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채색화를 위조했다?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데? 라는 것이 그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위조도 각자 전문 분야가 또 따로 있군요. 그걸 처음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미술관 측에서는 진품이 맞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한 것이고, 근데 실제 작가는 내가 그린 거 아니다라고 말을 했고,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이거 진품 맞다라고 협회에선 이야기하는 정말 알 수가 없는 이상한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시 청경자 화백도 미인도의 머리 위 꽃 또는 어깨에 있는 나비 이런 모양들이 내 것과 다르고 그리고 작품 보시면 이제 사인이 있죠. 네. 사인도 뭐 연도 표시도 돼 있고 저거 내 거 아니다. 아니 내가 낳은 자식도 몰라보겠냐 이렇게 얘기도 하셨는데 또 다른 이제 자료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미술품 경매에서 이 5억 원에 거래된 유명 작가의 작품이 이제 논란이 돼서 중심에 서 있던 일인데 지금 어떤 사진을 보이세요? 건물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막 기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감이 좀 안 와요? 어떤 거죠? 네, 이번 사건은 이 위작이 아니고 작품을 거래할 때 이 감정서를 주고받는데 네. 그 감정서가 위조됐다 하는 사건으로 지금 수사를 받으러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것은 경찰서고 경찰에 출두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누구죠? 제 기억에는 화백이고요. 제 기억에는 한 10년 정도 지난 사건으로 보이는데 네. 당시에 서울지방경찰청은 모 옥션 경매에 출품된 이 화백의 78년작 점으로부터라는 그 작품과 관련해 가지고 감정 결과 매물에 첨부된 감정서가 위조 문서로 확인됐다. 네, 이렇게 밝혔고요. 근데 이 사실은 이 그림이 위작은 아니라고는 얘기는 했습니다. 감정서가 위조가 된 것을 확인을 한 거고 옥션 관계자도 감정서를 잘 확인했어야 했는데 체크하지 못해서 이 경매 전문 기업으로서 잘못한 일이다. 이렇게 체면 구기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이게 이우환 작가의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 이화백은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서 자신의 작품에는 위작이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계속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또 다음 자료 화면 한번 봐주시면은 최근 관련된 일인데 저분은 이제 현재 국회의원입니다. 이달 초 검찰이 한 사건에 대해 구형을 했는데 이 부분도 그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검찰이 지난해 4월 10일 치러진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죠. 지금 이상식 그 민주당 의원인데 이분을 기소를 했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검찰 측 입장은
피고인들의 범행 시점은 배우자 예술품 등 탈세 의혹이 확산되던 시기로 피고인이 당선되더라도 예술품 가액을 임의로 정하고 허위 신고했다라는 이제 구형 이유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림과 관련된 사건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림 하나를 놓고 위장 논란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이제 문제 발단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이의원 사건만 해도 이제 주장이 상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재판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그 결론이 나올 거고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근본적인 요인은 사실 이제 바로 고가의 미술품이 가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우리가 왜 취재를 했는지 이제 본론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지 궁금해요. 사실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정해진 피카소다, 데미안 허스트다 이런 엄청나게 유명한 작가의 작품들은 그 가치를 환산하기도 어렵고 또 돈으로 환산한다고 해도 뭐 수백, 수천억 원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치권과 기업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스토리를 이제 몇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해 드릴 텐데 이 자리에서는 어떤 그 기업 또는 어떤 정치인 이름 호명하기가 어려우니까 뭐 대화하듯이 이제 좀 편하게 네.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정치권에서 위작 혹은 이런 감정서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자료 화면을 한번 더 보시면요. 일주일 전쯤에 그 인터넷 매체 뉴스토마토에서 보도된 취재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헌재 재판을 받고 있는 그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불법 대선 캠프 의혹 수사 착수 대선 자금 정조준이라는 그 제야의 기사입니다. 네. 예,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가 불법 대선 캠프 운영 의혹과 관련해 이제 수사를 경찰에 착수를 했고 국민의힘 대선 회계 보고서에 들여다보면 당시 지급된 이 임대료가 없다, 그러니까 캠프 임대료가 없다 이런 내용이고요. 불법으로 지원됐으면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 국민의힘은 강남 당시에 대선 당시에 강남 신사동의 강남 캠프 그리고 서초구 양재동의 양재 캠프 등 두 곳에서 불법 선거 캠프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캠프 같은 경우가 이 7층 건물인 예화랑이라는 그 유명한 화랑입니다. 여기 3층을 주요 선거 캠프 사무실로 활용한 걸로 지금 현재는 전해지고 있는데 윤석열 당시엔 후보였죠. 강남 캠프에서 선거 중 사람들의 눈에 이제 피하고 선거 운동이 끝나면 이곳에서 휴식을 취했다. 뭐 이런 뒷얘기도 있고요. TV 토론도 여기서 이제 준비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곳이 예화랑이라는 미술관이 불법 캠프 이제 선거였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예화랑이 뭐 하는 곳이에요? 네, 이곳은 실제 좀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화랑이고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 이제 이 윤 대통령의 지인이 운영하던 그 화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운동이 끝나고 저쪽에서 이제 휴식을 했다. 뭐 이런 여담도 제가 당선된 후에 직접 들어본 적이 있고 사실 이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지금 현재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이거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면은 뭐 이제 참고인 조사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방송이 끝나고 제가 방송 이제 본방 불가에서 이제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사안은 패스하도록 하고요. 정치권과 관련된 또 다른 이슈 있을까요? 네, 이번엔 이제 기업과 관련된 그림과 관련된 얘기를 이제 전해드릴 텐데 모 지역에서는 기업가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 정치인의 아내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뭐 아내를 찾아가서 이제 그 부인께 인사를 하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인사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돈 봉투를 이렇게 쓱 하고 드리려고 하는 건 사과 박스 같은 데다 쓱 바나나 박스 같은 거. 요즘 사회는 투명해졌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고 이제 들리는 전원입니다. 네. 썰입니다, 썰. 썰. 취재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기업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입소문이 나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그 부인, 그러니까 이분이 화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잘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화랑에서 보통 뭐 하겠습니까? 그림 팔죠. 그렇죠. 그림을 거래를 한다고 하는데 이 그림을 사게 되면은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된다,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은 그 그림을 사신 분들, 이거 썰입니다. 네. 그분들 사업이 술술 잘 풀리고 각종 규제나 또는 뭐 인허가가 필요한 그 사업 분야다.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이 잘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규제나 인허가까지 풀리는 마법의 화랑이 있군요, 우리나라에. 이 정치인의 아내가 운영하는 곳이라면 그런 소문이 날 법한데요.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인허가 필요하신 분들이 더 많이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과 관련된 에피소드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잘 아시는 바대로 삼성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모친인 홍나희 여사, 그 리움이라는 삼성미술관 운영하고 계셨고 실제 그 미술과 관련된 협회나 이쪽 회장직으로도 이제 재직을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많은 재벌가들의 이제 가족, 특히 이제 뭐 모친 또는 부인들이 이 그림과 관련된 미술품과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한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데 네, 여기까지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렇죠. 공식적인 이야기인데 그럼 이제 오프 더 레코드인 이야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오프 더 레코드 뭐예요? 이게 이제 얘기를 하면 오프 더 레코드가 안 되는데요. 그림을 통해서 이분들이 이제 뭐 홍 여사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 재벌들이 미술품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는 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네. 부수입을 짭짤하게 올릴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이에요. 보통 이제 그 소유주에게 이 렌탈료를 지급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건물이 있다. 그러면은 그 건물 1층 로비 또는 직원들이 휴식하는 공간에 그림을 걸어 놓는 겁니다. 오, 그러면은 그 그림의 소유주가 있겠죠. 예. 그 소유주가 바로 이 재벌가들의 보통 사모님, 그러니까 부인, 또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제 사업에 그 미술품들을 활용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 건물, 이 큰 건물의 건물주가 이 대기업이고 네. 또는 계열사고 네. 이 그림의 소유주가 그 회장의 가족이다. 아. 이렇게 되면은 렌탈료를 누가 받겠습니까? 아, 그 기업한테도 다시 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기업 건물 소유주는 그 그림을 빌려서 걸어놓고 그만큼에 해당하는 이제 그 비용을 지불을 해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렌탈료를 그림의 주인 소유주한테 매월 자동으로 이제 이체를 하는 거죠. 와, 또 그런 방법이 있군요. 정말 상상하지 못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또 다른 뭐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수천에서 수억 원을 호가하는 부수입을 짭짤하게 이제 거두고 계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보면 이제 골프장 같은 경우, 네. 골프장도 그렇고요. 그리고 호텔 이런 곳에 가보시면은 로비에 그림이 걸려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반드시 있더라고요. 반드시 로비에 좀 정말 커다란 그림, 누가 봐도 굉장히 비싸 보이는 고가의 그림들이 걸려져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여기도 같은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 이제 그 소유주에게 매달 렌탈료를 이체를 하는데 실제 제가 가본 한 대기업이 운영하는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이 네. 회원권이 상당히 고가예요. 네. 그래서 일반 회원들이 사실 거기서 라운딩을 즐기기가 상당히 어렵죠. 근데 그런 그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인데 여기 클럽하우스 1층에도 그림들이 상당히 많이 전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림을 보시고 뭐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 그런 목적으로도 있겠지만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그 모 기업 회장님의 부인께서 이 그림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매월 이 골프장에서는 이 그 회장님의 부인 되시는 분에게 고액의 렌탈료를 따박따박 이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도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렌탈을 다양한 분한테 소유권을 판매하는 그런 화랑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한 명에게 이제 소유권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사진은 그림은 갤러리에 전시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여러 명한테 이거 작품 사세요, 작품 소유권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것도 불법 아닌가요? 원래 방송 전에 제가 잠깐 이제 여담으로 드렸던 말씀인데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수사기관에서 현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된 얘기인데 그림은 항상 그 갤러리에 걸려 있지만 이 그림을 거래해주는 중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 주인 한 사람에게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판매를 한 거예요. 아, 이 전세 사기랑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의 방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림을 내가 돈 주고 샀어, 저거 내 거야 그러면은 우리 집에 제 집에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네.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대부분 그 갤러리에 그냥 그대로 이제 놔뒀습니다. 이제 보관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여러 명이어도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네. 물론 그림을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소유주가 누구인지 그 전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도 그 감정서와 같이 이렇게 첨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림을 중개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셔서 네. 여러 명한테 이렇게 판매한다. 이건 좀 사실 사기거든요. 그쵸, 사기예요. 이런 일들은 좀 벌어지면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술은요, 인간의 감성과 창의성이 담긴 소중한 작품입니다. 하지만 위작과 불법 리베이트가 개입되면요, 작품의 가치뿐만 아니라 예술의 혼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결국 예술을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흔들리게 되는 건데요. 예술이 정직한 평가를 받고 진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자, 다음 주에도 데이터를 통해서 세상에 숨겨진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데이터 세상 속으로였습니다.